외신에서 우리 대선을 지금 알리고 있는 소식까지 살펴봤고요. 네. 시간이 없네요. 빨리 또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지만 또 해법이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예,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 이슈죠. 하지만 이거는 뭐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져야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있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, 이제는 이제 제조업도 IT 산업과 융합을 시켜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.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도 개편해가지고 과학기술부라든가 이런 부처를 신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.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공부문에 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그 상시화 혹은 또 그 정규직화를 유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근데 비정규직을 줄이게 되면 사실 또 일자리 줄어드는 게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, 하지만 이제 또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뭐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은 이런 어떤 그 논의를 통해서 좀 어떤 사회적인 충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, 이런 내용들이 많죠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가 풀려야지 하여튼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또 부동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거래 활성화, 또 서민 중심의 주거 안정책을 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. 사실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살아날 거란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. 어떤 새 정부의 출범이 전환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예,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엊그저께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그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았다. 오히려 더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거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. 네. 이제 이게 부동산 거래세가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세원입니다. 심지어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 세금 거치는 게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재정 문제가 제기될 정도고요. 또 그 어느 지역이나 이제는 우리가 그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% 다 넘어섰거든요.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무슨 뭘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, 이건 아닌 것 같고요.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뭐 지금이 이를테면 현재가 바닥이라 보고 올라가는 길만이 사실은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, 그렇게 되면 거래도 늘어날 거고, 지금 이제 이 하우스 푸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일정 수준의 그 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,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대책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 집이 없어서 이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거를 좀 더 철도 부지에다가 그 위에 공간을 이용해서 짓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했는데, 문제는 이제 전반 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더군다나 또 이 이자율이 지금 상당히 낮은 편 아닙니까? 이게 낮고 부동산에 우리 금융기관들이 파이낸스 금융 대출을 엄청나게 해냈지 않습니까? 이런 상태가 이제 몇 년 지속되면은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뭐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도록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뭐 딱 눈에 와닿는 그런 대책은 없는 셈이죠.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.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서 가계부채 문제로 바로 또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? 말씀해 주신 대로 은행 쪽에도 연결이 되고요. 또 뭐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또 이자도 못 갚는 깡통주택까지도 나오고,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, 이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?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그 행복기금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조성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고금리 제2, 제3의 금융권으로부터서 고금리를 받아 쓰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이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사실은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. 돈을 좀 번더 손 치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복기금에서는 이제 금리 상한을 한 20% 정도까지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, 사실 이제 재원 문제죠. 지금 뭐 가계부채가 지금 300조 원이 넘는다 사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, 18조 원 정도의 행복기금 가지고
그 감당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, 또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미소금융 해가지고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비슷한 게 많았죠. 뭐 세입망월시 이런 것도 해보고 운영이 잘 안 돼요.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그 뭐 인수위라든가 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서둘러야 될 것 같고, 이 가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외 경제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. 뭐 미국 재정 절벽이나 유럽의 재정 위기를 넘어서 그 이미 뭐 그런 아주 악재들이 대형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데,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크겠지만은 이제 가계 부채 대책 문제, 또 이 저금리가 뭐 미국만 전 세계가 저금리를 가니까 우리도 저금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이런 저금리가 또 이제 조금 더 지속이 되면은 지금 뭐 우려들 되고 있는 게, 사실은 이제 우리가 97년, 8년 때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들이 고금리를 주고 예금을 예치한 게 지금도 그게 어떤 금융기관에는 3, 40% 된답니다. 그 역마진이 이제 엄청 발생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금리가 안 올라가면은 금융기관이 이제는 또 조만간에 이제 또 탈이 날 것 같은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거시적인 어떤 큰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. 네.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또 수출과 내수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. 무엇보다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겠죠. 자, 차기 정부의 숙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가장 큰 과제는 뭘까요? 가장 큰 과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세 가지를 어제 저녁에 그 방송 3사 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. 그렇죠. 국민대 통합, 약속을 지키겠다. 그다음에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. 다 좋은 말씀인데, 약속을 지킬 거하고 안 지킬 거를 빨리 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 지킬 약속을 계속 들고 있어봤자 어차피 못 지킬 것이고, 선거는 끝났으니까. 선거는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약속을 정말 알맹이 있는 약속만 지키도록 입장을 빨리 정해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지금 그 대외 경제 여건이 원체 안 좋습니다.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그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, 대내외 경제 여건을 잘 따져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정책 믹스를 뽑아서 그걸 이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지 어려워진 국민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.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새 정부에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, 또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인하대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